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남북, 북미, 한미 간 물밑 협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한반도 관련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아서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항상 저희들이 이제 예산하고 인사 문제를 한다는 거 다룬다는 걸 알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과거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를 봐서 혹시나 참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북한 매체에서 참석자 이름에 빠져 있거든요. 불참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에 지난 4월 9일이죠. 그때 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이라든지 또는 북미 대화 이런 데 대해서 전략 전술의 지시를 내렸다. 일종의 공론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참석 대상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의원만 하더라도 650명 정도 되니까 저 지방 아주 오지에서부터 대표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공론화됐을 때 주민들이 받는 충격이랄까요. 이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아마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직접 주민들에게 전파돼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이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부담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를 좀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도 전혀 어제 언급이 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양 박사님 분석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북한이 사실은 이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까지 공포해서 발표하기는 상당히 이 지금 내부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체제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일부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최근에서 이 남북회담 관련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분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혹시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그 핵 관련 그 헌법이라든지 법률 같은 것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혹시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만약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고치려고 그러지 이걸 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남북,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지금 일단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 교수님 어제 이제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인사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장 또 국무위원 중에 누가 이제 배제되고 또 누가 발탁이 되는지 그 부분인데 이 군 총정치국장이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 직책에 대한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황병서 뭐 실각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지금 북한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서열이 높은 자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김정일 위원장 시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 정치 구조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를 강행했죠. 그리고 성문 정치를 이 북한의 당 위의 정치 체제 선상을 볼 때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성문 정치로서 정상 체제가 아니다. 좀 과도 체제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갈 때는 당도 소위 말해서 이 인민의 군대도 당적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뭐냐면 당 위의 국가 체제를 정상화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정상 체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문 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 여기에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 성문 정치의 여운이 남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해 조직 지도 부위가 핵심이 돼가지고 이 성문 정치 핵심인 총정치국에 대해서 검열, 감찰 이것을 강화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핵명화 교육을 받고 또 이 부국장을 할 수 있는 김은호 여기에 대해서 일단 혐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적어도 이런 이 소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해 10월 7일 이 당 중앙의 전원에 의해서
황병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단 공시가 됐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당의 이 자리고 이번에는 국가기구 자리이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당의 자리와 국가기구가 연동되기 때문에 예. 그걸 볼 수 있고 예. 그다음 특히 황병서가 총정치국자 할 때는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랐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도 됐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각이라는 사람이 총정치국장은 됐지만 예. 상무위원이 아직 안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도 못 갈고 예. 위원을 가거든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성문 정치의 상징인 총정치국이란 물빼기 예. 이것이 거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군부 내에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이랄지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했던 그런 당 중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군부 내에서 반발 이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전혀. 북한에서 그 수령에 대해서 예.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불만, 이제, 뭐 네, 반발이라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양 박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이제 덧붙인다면은 김정은 지금 현재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받은 것이 이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를 하면서 뭐 제1위원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 과도기적 직책을 떼고 노동당의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정은이가 그것도 역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아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국무위원장 예, 자격으로 온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세 사람을 그때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면은 당 정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각각 했거든요. 그 이제 당의 최용해, 그다음에 군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 내각의 박봉주 예, 총리를 내각 갖다 총리, 그렇게 해서 당 정군을 맡겨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겼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김정각이 총정치국장을 했으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그런 이제 설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군에 대한 어떤 물빼기 작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총정치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어떤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무위원회의 과거 국방위원회가 가졌던 이 국정 전반을 지도하는 비정상적인 국방위원회의 그 위상이 국무위원회라는 위치에 맞게끔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총정치국장이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조금은 좀 예. 어색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국무위원회의 어떤 정상화 차원에서 예. 하지 않았나 하는 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북미회담도 서서히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장소의 변수가 하나가 어디서 할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과연 어디까지가 갈지가 문제라는 이런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 정말 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재 상황에서는 어떤 뭐 중간에 급유나 어떤 다른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커다란 그 장소를 정하는데 어떤 정말 핵심적인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 단계 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예. 아마 그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을 좀 선언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 선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핵화라는 하나의 그 국민 전환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비핵화라는 큰 선물까지 줬는데 또 장소까지도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북한은 평양을 선언한 것 같고,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고 회담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상상해가지고 예. 그렇다 하면은 워싱턴보다는
오히려 제3국에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 지금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이고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상징인 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것은 금상첨화다. 예. 이래 가지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에서는 한반도 상황보다도 제3국을 선언하는 그런 경향이 흐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비행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보면 자존심 상하겠죠. 지금 이제 참매 1호, 2호 예. 멀리 날아가 봐야 논스톱으로 한 5,000km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화성 15형 이 로켓은 그까지 날아가는데 실제 전용 1호는 거의 못 날아가니까 좀 뭐랄까 좀 모순이 있겠죠. 또 그런 여기에서 우리 또는 국제사회에서 비행기를 전 세계를 전용기로 줬을 경우에 예. 그것 또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측면 봤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장소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상이 있다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宪법상에서는 예.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담보 이것이 보장된다면 적진인 평양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장소를 양보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예. 전망합니다. 그 하여튼 비행기 변수가 일단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호나 의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러니까 북한 인접 국가겠죠.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서로 한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던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그 평양을 굳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은 예. 제가 볼 때 중국 러시아는 아닐 겁니다. 중국 러시아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제3국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 뭐 울란바토르도 뭐 제가 볼 때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그 메가더 6.25 당시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지 지휘관이 워싱턴 가기 어렵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좀 중간으로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태평양상에 있는 웨이크도에서 1950년 10월 달에 회담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뭐 정모하면은 하와이 또는 괌 정도로도 중간 정도를 선정을 한다면은 예. 제가 볼 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뭐 어디든지 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예. 회담 시기도 빨리 잡고 그래야지 제가 볼 때 본 회담 준비인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여건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뭐 외교 수식통들에 따르면 하여튼 이번 주 정도에 뭐 장소 문제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준비를 했던 분들이죠. 주역들이라 할 수 네. 있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오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무 접촉 그렇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이게 일정이 잡혀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북한 쪽에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실무적으로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우선 뭐 우리는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오늘부터 실제 남북회담 상황실을 운영해서 회담할 때까지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이런 걸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그다음에 이제 당 간부들,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쪽에 있는 이용우나 또는 이수용 그다음에 이제 북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 관련 전문가 이런 해서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F 개념으로 김정은을 보좌할 수 있는 요원들로 하여금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북한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북한의 이 소위 말해서 당 간부 특히 군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득, 예.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북한 내부로도
뭐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이 그 워싱턴에 간 것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볼턴이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볼턴 NSC 보좌관과 의견 조율을 특히 비핵화 관련돼서는 지금 한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 드러난 걸로 봐서는 여전히 지금 갭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접점을 빨리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제가 지금 생각이 좀 우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CVID라는 이제 그런 예. 현재까지의 입장 플러스 어쩌면은 그 인권 문제까지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 어제 공식적으로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또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은 회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다음에 추가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리아의 화학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유럽의 소위 서방 진영에서 이것은 그 인류 어떤 그 참을 수가 없는 가혹행위다. 예. 내지는 화학무기에 대한 이런 뭐 테러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면 지금 21세기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시리아하고 북한뿐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 비핵화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데 예. 거기에 만약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화학 무기까지도 논의가 포함하자라고 했을 때 회담의 의제가 예.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이게 좀 좁혀가기가 어려운 접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점에서 정의용 실장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볼턴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에 대한 의제 또 정의용 실장의 방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두 번의 정상회담의 경험이 그래도 이번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굉장히 합의 성과하는 데 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뭐 이 역사라는 것은 그 과거의 좋은 점은 개성 발전시키고 미흡한 것은 개선함으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두 차례 이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경험이 그 노하우 그 필요한 것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시장께서 지금 말씀 중에서 이제 이 실무회담 이부터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잠깐 보완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정경호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동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밝히지 않는 게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판문점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문서 교환 방식으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 이 통신 이에 관한 통신은 뭐냐면은 물론 최고 지도자의 이런 경화도 관계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 정상 간에 합의한 한라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한라인 문제 이것은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뿐만 아니고 국제사회도 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실무회담을 한다 하면은 이 통신 이 실무회담은 빨리 열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이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이 뭐랄까 남북 간에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통신 실무회담은 조만간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마 통신 실무회담 이후에 어정경호 보도 더 나아가서 보이콧 회담 열릴 것이냐. 그것은 그 이후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오늘 외교부에서는 이 한미 공조, 특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다 조율이. 이제 정용 실장도 관계 이제 볼턴 보좌관을 만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상회담 의제 관련 특히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한미 공조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이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조 핵심이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제사회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한미동맹의 토대한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하게 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이것을 공을 돌렸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길잡이 역할. 길라잡이다. 예. 여기에 대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과 방향이 합의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면서 이행 로드맵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